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오늘도 하이파이브 한번 하이파이브, 네. 오늘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멘토, 인생 레전드라고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이선엽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멘토분 그냥 한번. 부끄럽습니다. 아유, 정말 10년, 10년 전 모습과 정말 똑같은 모습이시. 진짜요? 변함이 없었어요. 비법이 저도 늙기 싫거든요. 20대 때 늙어서 지금까지도 그때 있는 거고요. 저도 그런데 20대 때 그대로인데 예. 지금. 그래서 저도 1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네. 처음에 연합 동아리 만드실 예, 맞습니다. 때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때 아마 이대하고 연대하고 같이 맞습니다. 그렇게 같이 할 때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었고, 오. 그 뒤로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 연합 동아리 할 때, 뭐 예. 키스 요구할 때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좀 많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 예, 예. 이대 이쪽에서는 되게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예, 예. 저는 이래저래 아닙니다. 혹시 이대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이대는 아닌 걸로. 예, 그래서 참 많이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저는 이제 많이 접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뭐 어디냐 코엑스 그런 데 행사할 때도 네. 많이 나오셨고 해서 오. 부장님은 이제 업계에서는 이 업계에서는 레전드죠. 진짜요? 오늘 제가 레전드를 네. 아유, 뵙게 별 됐네요. 말씀 하십니다. 예, 예. 설득과 논리력 대박입니다. 진짜요? 여기서 뭐 사러 가면 바로 사실 거예요. 제가 또 불나방이거든요. 사라고 하면 바로 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 네. 바로 들어가는 거. 네. 맞다. 그걸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목이 코스피 2150선도 붕괴되나라는 긴급 점검. 아주 무서운 타이틀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첫 번째. 사실 그 지수를 전망하기는 쉽진 않은 건 네. 맞는 게 지금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이 핵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지수가 어딥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그런 핵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전쟁 관련 이슈, 그러니까 핵만 안 터트린다고 보면 전체적인 지수는 뭐 바닥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9분응선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많이 떨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생각의 좀 전환이 필요할 때가 이미 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장의 경계론을 펴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속속들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파는 쪽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제는 기회를 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분응선은 분명히 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건 지금 많이 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뭐 싸다라고 해서 바닥이 아닌 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뭐 일시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전환을 알리는 시그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힘든 건 맞지만 그런 것들도 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제가 어제 전화를 제일 많이 받은 게 이제 업계에 계신데 특히 부장님 분께서 전화를 많이 하시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공포심이 생각보다 많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항상 그런 이론적으로는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봤을 때는 다 이제 공포를 심었어. 이 정도면은 사도 돼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막판에 올렸다가 또 속았다가 그러니까요. 어제도 다시 막판에 올리길래 하지나 찌니까 가바닥일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계속 이제 연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임스 블러드도 사실 물가 경기 침체보다 물가 잡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말이 바뀌잖아요. 올해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 이번의 조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고 물가를 이제 확실히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까지 제가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올해 많이 이렇게 어려웠던 데에는 네. 기본적으로 정책의 실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분명히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건도 있지만 연준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겪지 않아야 될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있었던 영국의 조치였겠죠. 영국 정부의 저런 무능한 어떤 이런 행동들 사실 안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스피 올 1년치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1년치 보시면 정확하게 급락했었던 사례가 올 초에 한 번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있었고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 있었던 모든 급락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가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변수들이 있었지만 결국 물가 관련 변수, 즉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는 이 명제는 연준으로 하여금 더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했던 거고 당연히 경제도 어려운데 긴축의 강도가 더 강해지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게 올 1분기 급락, 그다음에 6월 달에 있었던 급락, 지금의 급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올 1월 달부터 있었던 급락에는 어떤 급락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연준이 판단을 잘못했었던 그러니까 지난해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고강도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던 게 올 1분기였었고 네. 두 번째 여러분들 6월 달부터 시장이 무너졌었을 때는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그 당시 물가가 정점인 줄 알았었어요. 네. 그런데 물가가 다시 올랐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물가가 정점이 아니었네. 그러면 연준은 더 고강도 긴축을 나설 거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무너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 잘 살펴보시면 어떤 기사들이 유독 눈에 띄냐면 연준의 이번에 고강도 간축이 너무 심하다. 제르미 시겔 교수도 야 이거는 너무 심한 긴축이야. 이건 말이 안 돼. 모하메드 엘 엘리언이라는 매파분조차도 이건 실수한 것 같아. 너무 고강도 긴축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분 말고도 어제 찰스 에반스 여러분들 시카고 연은 총재께서도 이거는 너무 고강도 같고 그다음에 우려도 된다. 닐 카시카리 위원도 과잉 긴축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3월 달도 그랬고 6월 달도 그랬고 그때는 연준이 물가에 끌려다녔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가지고 물가를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건 뭐냐면 이 정도 가지고 물가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럼 더 고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더 고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수가 빠졌는데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너무 고강도 긴축 아니야? 이거보다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축의 강도가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이 물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잘 보시면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의 초점이 물가에서 경기 침체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가 어떻게 잡지? 그럼 더 고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초점이 이제는 야 이제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예상보다 경착륙할 수도 있어라고 초점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물가는 확실히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한 달, 몇 달 하락 가지고 이게 추세적이냐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따라서 제가 보기엔 연준이 이미 물가가 하락하는 걸 보기 시작을 했고 그 가운데 쐐기를 받기 위해서 초고강도 긴축을 단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올 연말까지 4.4%는요. 어마어마한 긴축의 강도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0%대 1%대 0.7을 올리는 것과 중립금리 이상에서 0.75 올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립금리 이상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0.25든 0.5든 다 경기에 부담을 줍니다. 그 이전에는 올려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영향이 덜하지만 지금부터 받는 긴축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 정도 긴축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이었다라면 지금은 야 긴축의 강조가 너무 강하니 경기가 경착륙될 수도 있겠어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경기는 비록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확실히 잡을 수 있다라는 방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물가가 꺾이는 걸 봤고 정점에서 이걸 더 급하게 끌어내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고강도 긴축을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건 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물가는 확실히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조만간 보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들은 아무래도 연말에 나오는 물가 지표부터 속속들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저는 감히 물가 접기에는 현재 상황으로 간다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물가를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영국도 이제 물가 잡기 나섰잖아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네. 탈원전 뭐 이제 짜기도 했던 사람이 이제 에너지 위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원전을 일시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유럽 시장에 이제 금융 위기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이 지금 경기 자체가 그렇게 지금 굉장히 뭐 황폐화된다 그러나 이제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사실 그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온다라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유가가 오늘은 일부 80불이 넘었지만 전쟁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급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를 예상보다 더 깊게 유발하는 부분들도 결국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감축을 시켜서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을 오르지 않게 하려는 정책도 일부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 에너지발로 인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가스 이외에는 대안이 없던 유럽이 원전을 돌리기 시작하는 얘기는 뭐 좋게 얘기하면 대안이 이제 생긴 거죠. 뭐 가스 아니면 이거라도 하면 되는 거지. 다만 그들의 원칙을 좀 거슬렀다라는 그린으로 가자는 원칙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원칙 따위를 지금 따질 때 아니다라고 네. 보여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스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여전히 심각하겠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숨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살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네. 일단 추워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민또 자꾸 요즘 민또라고 네, 자꾸 민또니까. 아까 민 아나운서도 얘기하셨지만은 파운드화가 그렇게 시장에서 중요한 겁니까? 뭐 유로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계속 파운드화만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요. 사실 그 파운드화 자체의 위험성보다도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정책을 거꾸로 간 상황이 되는데 네. 만약에 영국이 그렇게 거꾸로 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펀드 시장에서 사실 영국에 있는 많은 연금 펀드들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연금 펀드들은 채권하고 주식하고 이런 자산 배분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영국이 저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채권 시장이 우리 속된 말로 해서 박살이 납니다. 그럼 그 연금 펀드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진콜 압박 이런 거 시달리면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다 쏟아내거나 아니면 파산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에 따른 영향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희 입장에선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실제 오늘 그 영란은행이 네. 굉장히 그런 조치를 취했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아침 여러 외신 기사들을 뒤져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영국에 있는 연금 펀드들 정말 큰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 회생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로 인한 파장은 여기로 끝나지 않겠죠. 글로벌 각국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 사항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국이 뭐 IMF에 들어간다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금융시장에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리스 사태 났었을 때도 그리스가 그렇게 큰 국가도 아니고 뭐 그리 대단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정말 컸지 않습니까?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국가에서 큰 영향이 있었을 때 특히 영국은 그렇게 작은 국가가 아니니까 네.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우리나라에 그치지 않고 어제 아시아 시장이 다 같이 어려웠었거든요. 네, 예, 큰 영향으로 미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들 아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파운드화의 문제라기보다는 파운드화는 나타난 위험 시그널이었던 거고 시그널. 그 안에서 있는 금융시장의 엄청난 그 불협화음들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펀드의 어떤 그 안타까운 상황들들 이런 것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웠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엔화랑 위안화 같은 경우도 사실 참 요즘에 한일 계속 전문가도 아닌데 나는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참 그 일본 정부도 계속 개입을 하고 있고 어젠가요 중국도 국영은행에서 계속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아시아 한일 시장의 흐름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그 참 특이한 현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국가들 중에서 영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마지노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환율을 방어하는 시스템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오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네. 왜냐면 국채를 팔아야 아시다시피 그 미국 국채를 팔면 이제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올랐거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위기처럼 보였었을 거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동전의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들 국가는 굉장히 고유한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국채를 대부분 들고 있는 게 내국인들이에요. 그래서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어떤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는 쟤네는 왜 저러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해외 같은 경우 국채를 뭐 다른 나라 애들이 들고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 일본은 굉장히 좀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환율이 계속해서 안정이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인데 네.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같은 이 국가들이 환율 안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미국의 안정이 더 필요해요. 네. 결국 미국하고 이들 국가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네. 환율 방어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확신. 요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킹달러가 됐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보다 더 좋고 물가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리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계속 올렸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에 취했었던 미국의 고강도 이익 긴축 올해 4.4 내년에 4.6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점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생기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11월 FOMC가 끝나고 나서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만약에 야 이제는 더 이상 연준이 긴축을 고강도로 하긴 하지만 이 이상으로는 안 할 거야라는 확신이 들면 달러도 꺾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꺾입니다. 이때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생각보다 고강도 긴축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가 안 좋거든요. 네네. 경제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면 물가는 어차피 급락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5% 6%까지 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물가가 올라도 이 정도 가져오니까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의 침체 우려가 벌어지면 연준이 설사 0.75가 아니라 0.5로 올린다고 해도 물가 잡는 데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물가가 중점이 되다 보니 네. 물가가 중점이다 보니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만 경기가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야 지금 금리 올릴 때가 아니잖아. 내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이조차도 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빨리 피봇.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 내려야 될 때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물가를 잡고도 남겠죠. 네. 야 이 정도면 경기도 더 잡을 텐데 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삼모사로 바뀌어요. 불과 두 서너 달 전까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0.5만 올려도 물가를 못 잡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도 사람 잡겠네라는 얘기로 나온 거예요. 연준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아마 11월 15일경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수가 발표가 될 거고 12월도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요때 유의미하게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주거비가 지금 당장 꺾이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연준이 이렇게 고강도 긴축을 하게 된 계기에는 지난번에 봤던 8월, 9월 물가를 보아하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서비스 업종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물가가 퍼져 있는 걸 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여기서는 꺾이기 시작을 해요. 주거비나 임금은 후차적으로 꺾인다고 하더라도 요것만 유의미하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 정말 제대로 꺾였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건 두 가지죠. 물가가 진짜 정점이라는 확신이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집값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유의미하게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게 올 연말이 되거든요. 그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당연히 물론 부작용은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달러는 더 이상 강하지 않을 거고 그 이유는 더 이상 긴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실제 경기 침체가 들어도 그때부터 지수는 더 빠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연말 안에 다른 분들은 지금 아마 내년에 주식 사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올해가 올 연말쯤에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지켜야 될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10월에 발표되는 CPI로는 좀 어떤 시그널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11월 15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준이 10월 CPI를 못 보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준이 더 강하게 한 것도 있어요. 자, 다음 연준이 11월 2일에 있거든요. 11월 2일에 있으면 10월에 난 물가 지표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뭔가 의미가 있는데 10월에 난 물가 지표를 못 보고 하다 보니 일단은 좀 더 강하게 올려놓고 네. 톤 조절을 나중에 하더라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더라도 와 이게 11월 물가 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네.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꺾여 있네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나오는 금리 인상 0.25, 즉 4.4, 4.6으로 가는 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찰스 에반스라는 총재가 은연중에 비쳤어요. 물가가 뭐 생각보다 많이 잡히면 그거 다 안 올려도 되지 뭐 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피봇 전환은 안 할 수 그렇겠죠. 그러니까 피봇 전환이라는 게 뭐 정책 안 내리는 건 아니지만 더 안 올려도 되는 거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설령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10월 정도면 주식장에서는 다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분응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가 뭐 10월 아까 CPI가 제가 알기로 13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국 날짜 14일이잖아요. 근데 네. 14일 우리나라 또 금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애매한 그거긴 한데 네. 자꾸 이제 이창용 총재도 올해 연말까지 4.4%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뭐 우리나라 FOMC란다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세게 올릴까요? 50bp 얘기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하고의 격차도 있을 거고 또 어쨌든 간에 금통위 입장에서는 저처럼 추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국이 확실히 여기가 끝이다라는 시그널을 줄 때 금리 인상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죠. 윤창용 총재도 우리한테 얘기했었을 때 정부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네. 이게 연준으로부터 만약에 괴리가 멀어지면 한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외화가 나가게 되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난번에 0.75 했는데 11월에도 0.75 가능성이 높다라면 0.5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0.5% 하면은 전 이제 사실 뭐 미국 경제가 중요하고 뭐 유럽 경제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렇게 금리 올려버리면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2년 3년 전에 막 연끌하면서 주택도 사고 막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좀 나오긴 해요. 근데 네. 그런 우려는 없는 겁니까? 실제로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금리를 올려도 미국보다는 결국 부채가 누가 들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개인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인들은 부채가 오히려 2008년 이후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기업 부채 또는
더 많은 건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한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금리를 그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제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주택 시장이라든가 또는 내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 일정 수준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게 주식 시장하고 어떤 정도 연결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5대 그룹은 내수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다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네. 해외 시장이 온전하다라면 내수가 어느 정도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주가가 올라가라는 이런 어떤 생각의 괴리를 가지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수출 중심에 있다.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어요. 결국 중국이나 유럽이나 우리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도 다 망가지면 할 말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시장이 온전하다라면 국내 시장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와 이 우려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게 꼭 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꼭 일관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뭐야? 증시 정부? 안정 펀드. 공매도 금지? 정부도 이게 보니까 저는 이게 뭐냐 코로나 때 세운 건 줄 알았는데 예전에도 2003년에도 만들어졌고 2008년인가 그때도 한 번씩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실제로 겪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결국 2000 코로나 때 이게 실제 증시 안정 펀드가 이게 또 만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시에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코로나 때 만들긴 했는데 실제 사용은 안 됐어요. 예.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그런데 증시 이런 안정 펀드가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전환점이 가까웠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동이 되면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금 증시의 안전판이 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증시에서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이런 어떤 3대 세력이 어떤 그 트라이어드처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사실 개인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공모펀드는 2008년 이후로 ETF 시장으로 이 시장이 대체가 되면서 사실상 거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믿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오히려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를 오히려 해치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연기금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연기금 펀드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펀드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펀드다 보니까 채권이 뭐 7, 80%뭐 예를 드는 겁니다. 채권이 주로 많이 비중이 돼 있고 거기에 대체 자산, 부동산 같은 거 그다음에 주식의 비중을 1년 내내 고정적으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이 80%, 주식이 10%, 대체가 10% 이거를 계속 그대로 꾸준히 맞춰야 돼요.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은 채권이 더 많이 망가졌죠. 네. 지금 주식도 망가졌지만 채권이 더 많이 망가졌거든요. 네. 채권이 망가지면 이 펀드 안에서 채권 비중은 쪼그라들었겠죠. 예. 아무래도 채권이 망가졌을 거니까 그러면 주식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은 좀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 주식 비중만큼 쳐내야 돼요.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연기금 매수를 언제 기대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물가는 잡혔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하면 이때는 오히려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채권이 살아나겠죠. 시장이. 그럼 채권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주식은 빠졌을 거니까 채권에 대한 비중 많이 늘어났을 거고 주식이 쪼그라들었겠죠.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경기 침체 오면 지수가 더 많이 빠질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한 게 지금은 채권도 안 좋고 금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죠. 네. 이러다 보니까 안전판이 없지만 오히려 물가에 대한 우려에서 경기 침체 우려의 시각이 전환이 되면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기관의 어떤 작동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와서 한 번 더 빠진다 해야 되는 동의하지만 그게 올 연말의 저점을 깨칠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관이 없다. 라고 보셔야 되다 보니까 어제도 많이 팔아서 빠졌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낙폭이 컸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 실제 여러분들 위기보다도 너무 과장돼서 지수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지금 싸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분명히 장기 시계로 보면 지금 들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의 고통은 있을 수 있고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기는 버티면 돈 버는 자리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싼 거 맞다. 싼데 더 싸질 수 있다. 그렇지. 네, 지금 조금 싼 게 아니라 많이 쌉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일부러 바닥은 모르겠지만 구분응선 얘기를 한 게 주식 시장에서 그 어떤 사람도 바닥을 맞춘 적은 없습니다. 좀 맞추면 제가 역사상 주식 시장의 바닥을 맞췄던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맞췄지만 우연이었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맞춰서 딱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 제가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때가 바닥이니 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미 삼성전자도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었을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고요. 어느 정도 바닥권일 때 모아가서 상승대를 기다렸던 게 원래 현인들이 했던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티박이죠. 네. 그리고 너무 말씀을 설명 잘 잘하시죠. 네네. 다 들려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딱 우다다다닥. 그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저는 이제 다른 경제 방송이나 유튜브를 봐도 네. 잘 안 들리는데 집중 굉장히 잘 됐어요. 네, 너무 부장님은 집중 잘 되고 저 원래 잘 모르는 이야기 하면 안 들리거든요. 네. 근데 다 들려요. 말의 속도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정말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꾸 이제 이게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한미 통화스와. 근데 실제로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사실 해줘야 되는 게 맞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미 통화 수합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실제 위기로 갈 가능성 낮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 달러가 빠져나갈 때 통화 수합이 있게 되면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위기로 갈 가능성을 막을 수는 굉장히 큰 안전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는 총재께서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있는 달러 강세는 이전처럼 외환위기를 가정한 원화 강세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너무 긴축의 어떤 부분들이 이런 거 작용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통화 수합을 한다라면 저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때도 제가 알기로 2000년 3월인가 한미 통화싸움 얘기 나와가지고 그때가 바닥을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도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에 이런 외환 위기 위험한 국가에 한국도 포함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외환 보유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안 빠졌고요. 실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세계에서 7위 안에 드는 엄청난 보유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면 제가 장담컨대 전 세계 다 파산하는 겁니다. 똑같이 네. 한국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수출이 좀 줄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상수지 최근에 이제 적자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밑에는 신흥국들은 다 파산이거든요. 그럼 우리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들부터 파산이 되면서 우리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비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을 보시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잠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왜 이번에 너무 초고강도 긴축에 나섰을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더 빠르게 오면 당연히 금리를 더 못 올리겠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금융위기는 절대금리가 높을 때 오는 거예요. 자, 부채가 많다 보니까 네.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리가 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임기치가 5%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축을 고강도로 하면 지금 당장은 아픈 것 같은데 결국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빠르게 오니까 금리를 더 많이 못 올리고 스탑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4.4나 4.6에서 금리가 이제는 완전히 정상이라 확정이 되면 실제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도 매우 제약이 되었다라는 또 다른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벌써부터 지금 나는 바닥을 지금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계속 드네. 근데 막 저는 진입 시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10월에는 저는 100원 진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뭐 앞서도 말씀드린 저도 뭐 완전히 바닥은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렇죠. 그 정도에서도 못 사면 그 뒤로 빠지면 더 못 사요. 그때는 완전히 패닉에 빠지겠죠. 그렇죠? 네. 오히려 적당 수준에서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는 게 왜냐하면 만약 반등하면 정말 크게 반등을 하거든요. 네. 예. 맞아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아까 외국인 매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7월 달인가 8월 달에 외국인이 조금은 들어왔잖아요. 네. 7월 달에 온 그렇죠. 그때 막 그때부터 지수를 들어왔죠. 견인을 했던 게 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쇼커벨링한 얘기도 많고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든 대부분 그 우리나라 많이 팔았죠. 거의 한 3년간 외국인이 꾸준하게 팔았는데 이제 아까 침체 끝났고 이제 침체 들어가더라도 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나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봐야 되면 경기보다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야 돼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진짜 연준이 이제는 고강도 긴축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다 반영이 됐고 거기가 끝일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달러는 거기서 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자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점인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원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에 대한 배팅을 시작을 하면 그럼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를 많이 사겠죠. 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으로 많이 돈을 벌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환차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의 수익이 줄 거고 영업이익이 줄 건데 네. 단순히 환차익 때문에 들어오겠어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금리를 올려왔었을 때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경기를 훼손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기업들은 이걸 미리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뭐죠? 선제적인 구조정을 이미 다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경기가 실제 안 좋아지는 만큼 기업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구조조정을 먼저 서둘렀고 비용도 많이 줄였다는 점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기업 실적 보면 경기는 예상대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니까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돈을 잘 번 게 아니라 비용 통제를 잘한 거죠. 미리 비용을 많이 줄여놨구나 했구나.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느낄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만큼은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경기 침체와 기업 수익이 똑같이 준다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 지금 감원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미 경기 침체를 해서 이미 다 줄여놨는데 그럼 앞서도 말씀드린 제가 수익이 늘어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비용이 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이 세이브되는 거에 대한 감안은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익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국 우리가 실적을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을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기반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에너지의 비중이 커서 계속 그동안 그냥 무역 적자 이런 흐름도 나왔던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환율 약세로 인해서 오히려 수출 국가들한테 또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저도 이제 사실 3분기 실적을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사실 3분기 실적은 저는 업체마다 많이 되게 편차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겠죠. 네, 네, 네. 반면에 또 에너지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 가격도 좀 많이 내렸잖아요. 네. 환율이 오른 거에 비해서 예전에 2분기 때 뭐 130달러까지 갔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 80달러 대면 기본적으로 세이브 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좋을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해도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누가 뭐래도 소비의 제일 주역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을 전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도 투자를 축소한 게 지금의 글로벌 긴축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서 안 팔려서 그런 거고요. 네, 네, 네.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정책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그러면 언젠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을 바꾸면 사실상 지수는
뭐 긴축이네 이런 얘기 한다 그래도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눌렸던 수요가 되고 제일 먼저 올라온 게 IT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시기를 못 박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단순히 미국이 긴축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도 전 놓치면 안 된다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만약에 혹시 연말이라든가 네. 연초에 또 바뀔 수도 있다. 혹시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 실적이 오히려 지금의 바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비관적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와, 무서워 공포 떨고 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음. 지금 사모아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공포를 샀을 때 실패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 그런 이제 확실히 저보다 이제 워낙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 기회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어제 힘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기회다. 네. 오히려 공포가 오면 여러분들만 공포를 느끼시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잠을 못 자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 때는 반드시 반대로 행동해야 돈을 벌었던 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주식 사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에 지지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 내가 고수도 아닌데 네. 정말 여기서 바닥에서 잘 사서 큰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바닥에 지지는 최악은 피하자라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신용 쓰는 삶 아니면은 제가 보면 버티면 될 것 아 같고. 그건 진짜 문제죠. 신용 쓰신 분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루 이틀만 해도 틀릴 수 있으니까. 신용을 어제도 신용을 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요? 그러니까 야 인생의 마지막 기도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바닥에 있을 수는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냥 바로 이게 한순간 10분만 빠져도 그냥 다 모두 터져요. 그런데 뭐 어제 에지노트 있는 거 빠지는 거 보면서 예, 그것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오늘 부장님 말씀대로 진짜 바닥 이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물론 개인들은 많이 물리신 분도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지점에 있다 보니까 네. 계좌를 보면은 깜깜해요. 진짜 깜깜하긴 하는데 대형주 차트 보면 다 이래. 그러니까요. 다 기본 했잖아요. 다 기본 40% 빠지고 뭐 삼성전자는 뭐 5만 원까지 내려왔던데 지금 거의 5만 얼마였죠? 5만 2천 원 2천. 정도 할 거예요. 저도 그럼, 원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는 주식, 부동산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주식 주식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사야 되나 얘기도 이제 저한테 안 해놨어요. 그지? 그래요? 그만큼 스커빙이 많아졌고 아예 주식창을 닫아버렸거나 맞아, 안 본다. 안 이런 본다. 분들도 시장도 있고. 안 보고 유튜브도 네. 안 본대요. 요새.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저 아는 분은 코스피 2000 깨지면 그때 엄청 살 거래요. 아이고 2천을 깨신다고요? 아이고 자꾸 머리에 띄. 네 오늘 참 부장님 참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려울 때일수록 전 기본에 많이 충실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개인들이 큰 돈을 벌지 못했던 이유는 네. 결국 시세에 그대로 편승을 해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중식 격언에서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가 쌀 때입니다. 네. 경제가 좋을 때가 비쌀 때고 지금부터는 어차피 짧은 시계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정말 바닥에 사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네.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네. 사실 거기서부터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공포에 휩싸이고 네. 그 공포가 경기 침체를 넘어서 지금 금융위기까지 가느냐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싸게 사는 경험이 현재는 뭐 향후에 좋았다는 이런 경험을 좀 되살려서 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경제 보면 모든 뉴스는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뉴스만 골라보시니까 이런 거죠. 알고리즘에 따라서. 근데 의외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들이 놓친 게 연준이 지금 굉장히 고강도 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꿔 얘기하면 연준은 더 이상 물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지금 이번에 제시한 게 진짜 물가 상승의 거의 끝판이겠네 라는 똑같은 얘기인 건데 이거를 못 잡아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럼 그게 결국 전환점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머지않아서. 그래서 같은 기사라도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해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또 다른 기회.
어차피 환란이 왔었을 때 네. 많은 부자가 태어났던 것처럼 위기였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시장을 조금 제가 볼 땐 중립적으로 좀 보시는 때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는 것도 전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선생님 같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안 좋은 기사만 골라봤던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호재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항상 아침에 작가님께서 뉴스 올려주면서 뭐 뉴스에 좋은 얘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요. 아침에 뉴스 보기가 싫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미장 정리하려고 딱 보는데 좋은 얘기 한마디도 없으니까 그게 한 2주, 3주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참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어, 오늘 그러니까요. 부장님께서. 그래도 좀 좋은 시각으로 중립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크게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았어요. 긴급 점검이 네. 맞았습니다. 아, 역시 우리 작가님 섭외 짱. 섭외 짱짱!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신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이선엽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같이 마무리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